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시험 하루 전 최종 정리. 생명보험 시험 100분, 스피드 요약 전체 범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먼저 생명보험 산업의 현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산업의 현황은 생보 수입 보험료 수준으로는 세계 9위, 생보 손보 합계는 7인데 우리 시험 문제로는 10위권 이내이다라는 보기로 나오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보험 밀도와 보험 침투율은 순위를 물어보기보다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정의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1인이 평균 지출하는 보험료를 보험 밀도,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을 보험 침투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밀도는 1인, 침투율은 GDP 이렇게 기억해 줄게요. 운용자산의 비중은 유가증권, 대출채권, 그리고 현금, 예치금, 부동산 순서인데 네 가지 순서를 전부 다 외운다기보다는 유가증권의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가임기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보통 출산율이라 부르는 정식 명칭이 합계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오답으로 저출산율이다라고 나오는 보기가 많으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합계 출산율로 기억해 줄게요. 고령사회 구분 문제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에 따라 구분하는데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노인사회보장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건강보험보장은 65%라는데 65%가 높은 수준이 아니고 낮은 수준이다라고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이런 퍼센트들을 외우기보다는 갈수록 보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 1위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암이 주요 사망 원인 1위다. 그리고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봐주실게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생명보험과 재무설계 내용 볼 텐데요. 먼저 아래쪽의 그래프부터 살펴보면 지출 그래프가 점선으로 표시한 그래프, 그리고 소득 그래프가 실선으로 표시한 그래프인데 사회 초년기에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노년기에도 마찬가지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년기에는 소득이 지출을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남는 소득을 잉여 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잉여 소득들을 가지고 사회 초년기에 빚으로 샀던 집과 차 등등을 갚아 나가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노년기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은 소비가 소득보다 더 완만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소비와 소득은 그래프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합니다. 그럼 이런 노년기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가 상승을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물가가 오를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화폐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소리겠죠. 틀린 보기로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금융자산 비중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비해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선진국의 자산 형태인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2009년도에 시행되면서부터 업종 간의 구분이 약해지는, 즉 금융기관 간의 벽을 허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다. 즉 현재 보험은 예전에 단순히 보험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보험회사까지 네 가지를 계약 관계자라고 하게 되고요. 이 계약자부터 하는 일을 살펴보면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내가 내는 돈을 말하고 수익자 칸에 있는 보험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하는 일은 뭐다? 보험료 납입이다. 그럼 이런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계약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자격 조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소득이 되겠죠. 그럼 이런 소득이 자격 요건이라면 계약자를 새롭게 변경되기를 희망하는 계약자의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계약자를 변경할 때 변경시 조건은 회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공동명의 또는 다중명의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계약자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계약도 다중계약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이든 2인이든 여러 명의 계약자가 될 수 있다가 맞는 말이에요. 이런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해보지 않았다 해서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공부하러 오신 거지 내가 아는 거 고집 부리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된다라고 풀어주시는 겁니다. 피보험자 칸으로 갈게요. 피보험자는 다른 말로 보험 대상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피보험자가 하는 일은 보험 사고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보험 사고라는 단어는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보험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고의 대상이 된 사람은 뭐다? 피보험자라고 하고, 이런 피보험자의 자격 조건은 건강이 되겠습니다. 이런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보험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해보지 않았겠지만 여러 명이 됩니다. 태아보험이나 단체보험만 떠올리셔도 당연히 납득이 가실 거예요. 수익자 보겠습니다.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연에서 태어난 사람인 자연인,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준 사람인 법인, 그래서 시험용으로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변경 시 회사의 승낙 여부를 보면 자격이 없다는 말은 회사가 변경할 때 굳이 따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변경 시에 승낙이 불필요하다가 됩니다. 단 사망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은 불필요하지만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수 유무 살펴볼 텐데요. 수익자는 당연히 다수가 됩니다. 집에 있는 증권 살펴보시면은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는 증권이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배우자와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가입하기 전에 하는 고지 의무를 말하는 건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알리면 돼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계약자, 피보험자만 알릴 의무가 있고 자격이 없는 수익자는 알릴 의무가 필요 없습니다. 주소 변경 통지 의무, 보험사고 통지 의무는 가입하고 나서 하는 의무거든요. 주소 변경은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계약자와 수익자가 알리는 것이고, 보험사고 통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에게 있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다를 표시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승낙은 회사가 이런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낙의 낙과 성립의 성을 합쳐서 낙성 계약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청약부터 다시 보면은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청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청약 철회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 청약 철회는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살펴보면은 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악의적으로 증권을 늦게 수령해서 청약 철회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려는 그런 꼼수가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증권을 늦게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쪽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령일이 현 시점이라고 하면은 수령일로부터 15일까지 청약 철회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러 증권을 늦게 받아서 15일을 저 뒤로 만드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증권을 늦게 받더라도 최대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그 한도로 두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약 철회가 처음부터 되지 않는 청약 철회 불가 계약이 3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건지 살펴보면은 전문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진단 계약, 그리고 보험 기간 90일 이내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거든요.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보험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돈을 돌려준다 또는 돈을 내어줘야 되는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기준이 항상 4명업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런 4명업일이 지나서 지급하게 되면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판단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금이자가 아닌 좀 더 비싼 보험 계약 대출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단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실제로 돈이 나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자를 가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승낙도 살펴볼까요? 승낙도 해줄 수 있지만 승낙의 반대인 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절을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진단 계약,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계약을 다 무진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무진단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좀 더 몸이 불편하셔서 진단이 필요한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30일 이내에 거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일이 지나면 거절을 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은 30일 이내에 거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뭐가 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승낙이 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반환보험료는 승낙의 거절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낸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당연히 돌려주고 그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예금 이자인 평균 공시율보다 조금 더 준다는 개념으로 1%를 더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고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계약의 효력, 즉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언제부터 내가 사고 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진단 계약이든 진단 계약이든 큰 원칙은 일회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진단 계약은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무진단 계약은 일회보험료 납입일이 효력 발생일이라면 진단 계약은 일회보험료 납입 및 진단이 모두 실시된 경우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특징 살펴볼까요?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한 날을 1회 보험료 납입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현금이 직접 인출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고, 진단 계약의 특징은 진단과 1회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진단 목적인 질병과 무관한 재해, 즉 다른 사고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직 내가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1회 보험료를 냈다면 그때는 보장을 해줍니다. 승낙 전 보험 사고라고 돼 있는 내용 살펴볼게요.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한다? 보장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효력 발생 시기는 청약일과 승낙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회 보험료를 내냐가 중요한 건데, 무진단 계약은 우리가 시험에서 1회 보험료만 찾아주시면 되고, 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와 진단이 모두 완료된 날을 시험지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진단을 먼저 하고 1회 보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두 개가 완료되는 날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효와 취소는 회사가 잘못했을 때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 이자까지 함께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무효를 행사할 수 있느냐? 사망보험인 경우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일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과 직결되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신청을 할 수 있고요. 15세 미만 심신 상실, 심신 박약자를 사망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망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는 경우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민법에 따라서 무효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됩니다. 취소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소는 사망과 관련된 그런 심각한 잘못은 아니지만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해서 청약서 사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설명, 그리고 계약자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는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대출 이자까지 챙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무효와 취소는 회사가 잘못한 경우 계약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지를 살펴볼 텐데, 해지는 해지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회사는 낸 돈을 다 줄 필요는 없고 해약 환급금이라는 돈만 지급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그 계약 전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없고요. 또는
설계사가 고지 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고지 위반 사실을 회사가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미납 해지 및 계약의 미납 해지 및 계약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 해지라고 하는 것은 2회 이후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게 아닌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해서 재촉해서 알리는 건데 독촉이라고 하기도 하죠. 납입 독촉 기간을 14일까지 줍니다. 이런 납입 독촉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끝난 날이 아닌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해지돼 미납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은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계약의 부활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연체 보험료를 당연히 내야 되고 이 연체 보험료에다가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1%를 가산한 이자와 그리고 더 중요한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이 부활된다는 점. 이렇듯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해서 부활하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틀린 보기로 간소한 절차를 거쳐서 부활된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부활이 가능한 건데 아래쪽에 살펴보게 될 두 가지 부활은 특별 부활 형태로서 해약 환급금을 받았지만 부활되는 경우 두 가지 살펴볼 거거든요. 먼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 절차 등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부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미 해약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익자가 그 환급금만큼의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수익자가 이제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회사는 7일 안에 수익자에게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수익자는 15일 이내에 부활 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별 부활 문제가 나오면은 피보험자는 이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당한 계약 전환에 부활도 살펴볼 텐데 우리 일반적으로 유사한 보험이 출시되면은 담당 설계사분들이 더 좋은 보험 나왔다고 갈아타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전 보험이 더 좋았다고 느껴질 때 그 전에 보험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보험 계약과 피보험자가 같고 보장 범위가 유사한 계약인 경우에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그 이후에 가입한 새로운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받는 게 가능합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의 부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이 모두 동일 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언더라이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이팅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보험료 및 보험금의 한도를 결정하고 역선택을 방지하고 위험률 차익의 관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언더라이팅을 한글로 표현하면은 계약을 심사한다. 그리고 계약을 선택한다. 즉, 계약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서 역선택이란 단어는 정말 좋은 답이 되는 보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런 언더라이팅의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차 언더라이팅은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 즉 설계사에 의한 선택이고 2차 선택은 진단 계약 의적 진단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고 세 번째, 3차 언더라이팅이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언더라이터에 의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언더라이터가 선택을 할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4차 단계까지 가는데요. 그때는 계약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확인하는 계약 적부 확인에 의한 선택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언더라이터에 대한 자격증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기억해 줄게요. 그럼 이런 언더라이팅을 할 때 언더라이터들이 어떤 내용을 고려하는지 보겠습니다.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직업, 운전, 흡연 등 생활 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파악하고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연령, 성별, 체격, 그리고 과거 병력 등 그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부분, 도덕적 언더라이팅은 부주의나 태만 등,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재정적 언더라이팅은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하는 건데 이 재정적 언더라이팅은
보기가 조금 더 어렵게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 또는 연령 및 소득 수준 이런 식으로 약간 환경적인 느낌도 나면서 신체적인 느낌도 나면서 재정적을 물어보거든요. 소득 수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앞에 어떤 설명이 있더라도 답을 재정적으로 선택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계약을 인수할 때 일반적으로 표준체라고 하거든요. 이런 표준체보다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표준 미달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표준 미달체가 전부 똑같은 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위험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체증성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게 되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위험이 차츰 감소하는 체감성 위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게 됩니다. 표준체보다 위험도가 낮은 좀 더 건강한 사람을 우량체라고 해서 이때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고 있고 원한다면 가입을 더 할 수 있는 보험금을 더 가입 한도를 증액해 주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보험 사기 방지 활동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는 크게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로 구분할 건데 연은 부드러울 연자를 써서 좀 가벼운 사기, 즉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기를 말합니다. 실제 손해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우리 흔히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죠. 완치 후에 장기 입원한다든지 고지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즉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기를 연성 사기라고 하고 경성 사기는 좀 더 무거운 사기, 딱딱한 경직된 이런 좀 더 무거운 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경성 사기라고 합니다. 방화살인 등 직접적인 추가적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를 경성 사기라고 해요. 시험 문제에서 사기의 유형을 구분할 때 이게 연성 사기인지 경성 사기인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처벌은 예전에는 사기죄로 처벌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면 2016년부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은 답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나오는 보기는 틀린 보기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고액 또는 다수 보험 계약을 가입한다. 단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거는 사기 계약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뭘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건 사기가 아니다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비연고성 및 자발성 계약. 우리 현실에서 보험은 비연고성에서 자발적으로 계약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기 계약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의 특징은 복합적인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입증이 곤란하다. 그리고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개인화라고 되어 있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사기를 치게 되는 이런 보험 사기는 선의의 계약자에게 이런 사기 피해들이 전가되게 됩니다. 즉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도 모르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돈 내고 돈을 받는 게 뭐 죄야라고 해서 죄의식이 부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갈수록 경성사기 위주로 가다가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생계형 위주의 연성사기가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봐주실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보겠습니다.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힘들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고 듣고 말하기 그리고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부검센터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한다면 보험업계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고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어플이 있거든요. 다 들어줄게. 힐링톡톡, 마음 키우고, 감정가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예인들이 이런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은 팬들이 그런 걸 모방해서 같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유명인들의 자살에 심리적 동조를 일으켜 자살이 급증하는 현상을 어떠한 현상이라고 말하냐 물어볼 때는 베르테르 효과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는 시험은 설계사이기 때문에 설계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대리하는 업무를 하냐, 중개하는 업무를 하냐 이렇게 나올 텐데 대리점이라고 하는 건 이름 그대로 대리하는 업무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중개사와 설계사는 중개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대리는 판매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더 짙다. 즉
보험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개라는 업무는 가입자, 즉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되려고 하는 설계사는 회사의 입장보다는 고객 편에 서서 영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부터 보시면은 원칙은 등록도 당연히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금융위원회가 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위탁, 즉 외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명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등록하고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협회에서 등록합니다. 근데 중개사는 금융감독원, 즉 금감원이라는 데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설계사는 과연 보험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게요. 보험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라고 해서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 즉 여러 군데에 소속된 게 아니고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 대리점 볼게요. 대리점은 소속은 소속인데 어떤 소속이에요? 다중소속, 즉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중개사는 일단 보험회사와 소속 관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판매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가 우리 문제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나온다면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와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중개사를 굳이 깊게 공부 안 하시고 시험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맡겨야 되는데 보증금 예탁 기간과 그 금액의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볼게요. 대리점부터 보시면은 다중소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각 소속된 보험회사에 예탁하는 게 맞고,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이 있는데 개인 대리점은 1억, 법인 대리점은 3억, 그리고 믿을 만한 금융기관 대리점이라고 해서 은행 등에서 보험을 대신 팔아주는 대리점 형태가 있거든요. 우리 앞서 방카슈랑스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이 면제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회사에다가 보증금을 맡기는 게 아닌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맡기는 건데, 이때는 며칠 이내에 맡기냐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7일 이내에 맡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보험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이런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임직원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및 감사위원,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이 4가지 직책만 외우고 있으면은 무리 없이 맞추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설계사 등록 제도 및 기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사 등록 제도는 연수 과정을 합격한 후에 1년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고, 연수 과정이라고 한다면 교육기간 20시간 그리고 시험에 합격까지 모두 이수해야 연수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보는 거고, 예전에 보험 영업을 하신 분들은 시험을 안 치셔도 되고 1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으면 설계사로 등록은 가능한데, 아주 예전에 1년 이상 근무한 것은 의미가 없고, 내가 등록을 희망하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사를 등록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설계사 등록 불가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예전 용어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말로 썼었거든요. 지금은 법정 용어가 바뀌어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설계사 등록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설계사가 될 수 없는데, 틀린 보기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신호 위반을 여러 번 했다. 이렇게 보험과 무관한 잘못들은 설계사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계사 등록 요건이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같은 보험업법을 위반했어도 3년 이내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를 2가지 들고 있거든요. 그게 등록 취소가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등록 취소를 1회까지 받으면 위에 본 것처럼 2년이 기간이 되지만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몇 년, 3년이 되는 거고, 보험금 등의 유용을 한 자는 3년입니다. 그리고 교차 모집이라고 해서 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인데 그 예외 제도로서 하나 있는 게 바로 교차 모집 제도입니다. 당연히 설계사에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로 보험 대리점이라든지 보험 중개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보험회사 외에 한 개의 다른 종류의 보험회사가 중요한 거죠. 생명보험회에 다니면서 다른 생명보험회사 상품을 모집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의 생명에 다니는 설계사가 B생명을 판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A생명이 다니는 설계사가 B손해보험을 선택한다.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등록과 말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와 설계사와 맺는 관계는 등록, 말소가 아닌 위촉, 그리고 해촉이라고 표현할 거고, 설계사가 이렇게 회사와 위촉이 되거나 해촉이 되면은 협회는 회사를 통해서 그 대상자를 등록 또는 말소를 해주는 겁니다. 회사가 협회에다가 등록해 주세요. 회사가 협회에다가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게 정식 절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협회 입장에서는 회사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설계사를 등록시켜주고 말소시켜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단 그만두는 말소의 경우에는 회사가 신청 안 하고 설계사가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등록은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사가 직접 할 수 없다. 반대로 말소는 설계사가 직접 할 수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볼까요?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킬 때 반드시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건데, 이 청문을 보험 자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서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정 절차에 보시면은 인가는 항상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회사나 직원 설계사의 잘못에 대해서 협정에서 준수사항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건 대리점이라든지 중개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해를 본 회사나 직원 또는 설계사는 얼마 이내에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반 행위 발생 시 6개월 안에 어디다가, 협회에다가 신고하게 되면 제재금이라는 걸 물리게 된다. 그리고 위반 시 제재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위반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의 묘미를 살려서 밑에부터 보시면 무자격 잠호집, 작성계약, 허위사실 유포, 승환계약, 이런 것들이 전부 얼마로 돼 있냐면 100만 원에 제재금 돼 있습니다. 시험장 갔는데 모르겠다. 그럴 때는 확률적으로 뭐가 제일 많은 거예요? 100만 원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럼 아닌 게 3개 나오는데 이 3개만 조금 신경 써서 외워볼까요? 모집 위탁 금지라고 해서 타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했다. 이러면 1인당 1,000만 원, 그리고 특별 이익을 제공하면 3,000만 원, 그리고 경유계약은 200만 원인데, 경유계약은 경유계약이라고 글자를 주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재금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에 이렇게 나오면 제재금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반 내용 중에 승환계약이라고 있었거든요. 승환계약은 100만 원 제재금보다 이 승환계약 자체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현 회사를 다니다가 타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설계사 이직 시전 소속 회사의 말소 전후 각 3개월간 해지나 실효 등으로 소멸된 계약이 설계사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옮긴 현 소속 회사 신계약으로 체결되게 되면 이것은 승환계약으로 보고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 단 사회통념상 설계사 본인 계약 또는 배우자 계약, 부모 계약, 자식 계약, 즉 일촌 이내 계약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줍니다. 넘어갈게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생명보험협회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부여한다. 즉 협회가 하고 싶은 말은 2008년이라는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16년, 17년 동안 권위 있는 상장이다. 그 다음에 아무나 주냐 아니야. 엄격해야 돼. 이렇게까지 협회가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틀림보기 금융감독원에서 준 상장이다. 이런 거 찍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 회사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되나요? 3년 이상입니다. 이 회사 1년, 저 회사 2년 이렇게 합쳐서 3년 넘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 대리점까지는 대상으로 잡아줍니다. 단 법인 대리점은 대상으로 잡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개월을 회차라고 표현할 건데 1회 보험료가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인 1년이 13회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3회차 유지율이 90% 이상이고 25회차, 즉 2년 동안 유지율이 80% 이상인 설계사는 그 자격 요건이 충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간 소득은 4천만 원 이상은 버셔야 돼요. 그리고 일시납은 아예 빼는 게 아니고 월납으로 알아서 계산해서 적용해 줍니다.
품질 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이런 것들은 직전 1년간 없어야 되는 거고 사고 모집인 기록이라든지 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설계사다 이러면 3년간 영권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1년 사람이 이상하다 이러면 3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인증기간은 작년 1년의 실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상장을 실제로 나한테 받는 거는 내가 이번 연도 6월 1일부터 내가 이 상장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장을 받은 혜택은 그로부터 1년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인증을 부여한다. 선생님 상장을 받는데 1년 상장을 받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런 로고들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설계사분들이 뽑는 자료에 자동으로 찍혀서 인쇄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먼저 예금자 보호부터 보도록 할게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별로 얼마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보호 대상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거의 대부분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헷갈릴 만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액보험의 특약 및 최저 보증 금액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퇴직연금의 확정 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은 안 되고입니다. 그리고 아예 보호를 안 해주는 건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도 최저 보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상장 폐지나 합병, 그리고 계약 이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금 보험 지급 사유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볼게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민원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이라고 하는 곳에 분쟁을 신청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금감원은 당사자, 즉 그 민원 신청인 그리고 회사겠죠.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데 이때는 기간을 30일로 주는 겁니다. 합의가 돼버리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고 미합의 시에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좀 더 전문적인 기구의 사건을 이관하게 되는데 그 기관이 이름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조정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때는 이게 며칠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냐 질문인데 이때는 60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즉 수락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종결될 때도 이거를 번복한다거나 우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즉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봤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니까 가지 마라 끝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런 과정 중에 고객이 금감원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금감원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중복으로 할 필요 없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누가 판단하는 게 맞다. 그냥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금감원은 손을 떼버립니다. 보험 가입 조회 및 청구 보도록 할게요.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를 들어가시면 생명보험뿐만 아니고 손해보험에 가입한 내용도 통합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사망자는 온라인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이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여기서 보험금을 조회하는 걸 떠나서 청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비교 업무인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여러 보험회사의 가입 조건 등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보험담호화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비교를 해서 클릭하시면 해당 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냐 하면 협회, 그리고 그 슈퍼마켓의 이름이 뭐냐? 보험담호화가 되겠습니다. 이 보험담호화에서는 직접 가입은 안 돼요. 조회만 가능한 거고 해당 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라는 걸 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이걸 왜 신청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민 갔는데 내가 수익자인데 또는 내가 피보험자인데 내가 계약자인데 보험금을 탈 경우가 생겼을 때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으로 지정해 놓고 해도 된다. 넘어갈게요. 보험정보 공시 및 민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험회사가 하는 공시, 협회가 하는 공시,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하는 공시 3개로 나눌 거고 회사가 하는 공시가 제일 비중이 많게 문제로 나오는데 회사가 하는 공시는 크게 또 경영공시와 상품공시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영공시는 다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눌 거고 이런 정기공시는 1년마다 한 번 하는 공시를 결산공시, 분기마다 하는 공시를 분기공시로 다시 한 번 더 나눕니다. 이까지 나누고 나면 이제 외우는 것만 남았어요. 1년마다 하는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공시해서 3년간 공시, 분기공시는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해서 다음 분기공시 전까지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정기공시가 아닌 수시공시 있었죠? 이런 수시공시는 매우 급하고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즉시공시하고 중요하니까 3년간 공시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항목 자체를 물어봅니다. 수시공시 항목은 몇 개 안 되니까 수시공시 항목의 키워드 단어들을 좀 외워볼게요. 적기, 시정, 조치 이런 게 있는데 다 외우기 힘드니까 적기, 거액, 중대한, 대주주, 정부기관 이런 말이 나왔다. 수시 보기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공시에서 주로 오답은 상품은 현재 팔고 있는 상품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과거에 판매했던, 즉 현재 판매하지 않는 상품도 홈페이지에는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협회가 나오면은 가장 좋은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비교라는 글자예요. 일단 비교 외워주시고 불안전 판매 비율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 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생명보험협회인데 힘들면은 이 비교라는 글자만이라도 하나 얘는 협회 거구나. 금융감독원은 종합공시를 하는 기관으로서 회사별 재무 현황 그리고 금융사고, 보험 계리사라고 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는 손해사정사들을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가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보유 현황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게 나오는데 보험회사와 고객이 직접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은 민원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주로 직접적인 계약 체결에 형태가 아니라 설계사들이 중간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또 그 민원을 악용의 소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 번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간접적 체결 때문이다. 이게 맞는 거지. 직접적인 체결 형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럼 민원 순위는 금융기관별로 보면은 보험회사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뒤에 것까지 우리가 외워줄 필요는 없고 민원이 가장 많은 거는 보험회사가 가장 많다 그러면 지금 이 시험에서 민원이 이렇다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민원을 접수하는 곳은 해당 보험회사, 금감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데 있거든요. 여기다가 접수해라는 건데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협회에는 접수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민원을 협회가 이 시험에 내는 이유는 민원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협회에 민원 전화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그럼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는 거 어려워서 나 못하는데요. 이럴까 봐 금감원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접수 가능해. 그러니까 어디 접수해? 금감원에 제발 접수해. 그럼 내가 금감원에 접수하면 나 좀 진상 아닐까? 아니야. 대부분 보험민원은 전부 금감원에 접수하고 있으니까 너도 해도 돼. 너 진상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협회에다가 접수하면 안 된다가 답이라는 거죠. 협회는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소득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나열한 것만, 즉 열거한 것만 내면 되는 그걸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그 반대 개념을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까지 너무 힘드니까 말한 것만 내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원칙이 뭐냐?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한 종합과세는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을 합친 다음에 그에 따라 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육에서 45%의 무슨 세,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고작 8개밖에 안 됩니다. 이자, 배당사업, 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럼 이 8가지 중에도 보시면은 1년 이내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소득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소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십 년 만에 모아서 한 번에 발생된 소득을 내 종합과세에 합산하게 되면 너무 세율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장기간에 걸친 소득, 대표적인 게 퇴직소득,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경우 차익이 나잖아요. 그런 걸 우리 양도소득이라고 해요. 이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친 소득의 우연차는 실현일 뿐이기 때문에 이때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이런 거죠. 다음 중 종합과세가 아닌 소득을 고르시오 하면 퇴직과 양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6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6가지는 원칙은 종합과세인데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앞으로 금융소득이라 부를 거예요. 이런 금융소득들은 말의 이름은 이자, 배당이 아니지만 이자와 배당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거면 다 이자와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요. 안 그러면 탈세가 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유사하다면 반드시 이름이 이자가 아니더라도 또는 반드시 이름이 배당이 아니더라도 그걸로 보겠다. 이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고 이런 소득을 합쳐서 연에 2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무슨 과세를 해주냐면 이때는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앞서서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였는데 분류과세와 가장 큰 차이점이 퇴직과 양도는 지금 금액 제한이 없죠. 그냥 무조건 따로 계산해 주겠다가 분류과세인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따로 계산해 줄게가 분류과세라는 거죠. 그럼 그 세율이랑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게요. 이런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율이 14%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고 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하나여 종합과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업소득인데 대표적으로 설계사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분류하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설계사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논점은 없는데 뒤에서 보장성 보험세액공제 파트 나올 때 근로소득이 한 번 더 나올 건데 이때 한 번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좀 넘어갈게요. 그럼 연금소득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내용이 많아서 뒤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강사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300만 원 이하가 되면 이때도 무슨 과세? 분리과세 해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살펴볼 텐데요. 항상 원칙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3%에서 5% 저율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70세 미만이 받으면 몇 프로 5%, 70에서 80세는 4%, 80세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3%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4%를 적용해 주거든요. 이때는 우리 세금은 적게 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를 종신계약으로 받게 되면 위의 퍼센트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더 유리한 걸로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맞는데 이때는 종합과세라는 게 유리한지 15% 분리 과세, 즉 15%만 내면 되는 게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해보고 본인이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연금소득은 1,5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분리과세 선택할 때는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외우셔야 되겠죠.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되고 가입일로부터 최소 5년은 경과 후에 수령해야 되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되는데 이 연금 수령 한도가 뭐냐면은 공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과세 개시일,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 전체 금액에서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고 거기서 그거의 120%까지가 연간 수령 한도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용으로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 안 한다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금으로 받았을 때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야기인데 연금 외로 받으면 연금이 아닌 거예요. 연금 수령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15% 내게 해줍니다. 단 사망, 이민, 천재지변, 요양 등의 목적으로 그 돈을 찾아 썼다. 그런 경우에는 좀 안타깝다라고 봐서 3에서 5% 저율과세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퇴직소득이라는 애는 당연히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는 애예요.
그래서 퇴직소득은 연금 외로 수령해도 기타 소득세 이런 게 아니고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부터 보시면은 공제 한도가 100만 원 한도입니다. 여기서 각각이라고 한 거는 일반 보장성 보험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있기 때문에 각각 100만 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제라는 거는 많이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를 공제해줘요. 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공제해줍니다. 세부적으로 더 살펴볼게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세금을 따박따박 똑바로 낼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은 세금을 제일 열심히 낸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자는 안 된다. 우리 시험에 어떻게 연관 짓겠어요? 우리가 지금 되려고 하는 설계사가 사업소득 내는 사업자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설계사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받고 싶지만 나는 답은 뭐다? 없다가 맞는 말인 거예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볼까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 대상이라는 거는 장애인이 피보험자나 수익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아보험이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이런 태아보험은 안타깝지만 보장성 보험의 공제 대상이 아니다가 맞는 보기입니다. 밑에 연금계좌 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과 퇴직연금을 합친 걸 연금계좌라고 할 텐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확정급여형은 안 해줍니다. 이거 잘 헷갈리시면은 그냥 시험에서 확정급여형은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세액공제도 안 되고 다 안 돼 라고 정리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합산 공제 한도를 보시면은 연금계좌는 보장성 보험과 달리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연금저축의 한도는 600이고 연금저축의 한도에 따라 퇴직연금의 한도는 유동적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장성 보험 볼 때도 살펴봤지만 일반인과 장애인이 뒀을 때 좀 더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공제 혜택을 줬잖아요. 15%.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금 계좌 기준으로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는 5,500만 원 기준으로 그 금액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에게 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맞아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2%의 공제 혜택을 주는 거고 이 금액까지, 즉 이하이면 좀 더 많은 혜택인 15%를 줍니다. 연금 계좌에서 가장 특이점은 앞에서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만 되고 설계사는 안 됐잖아요. 근데 연금 계좌는 종합소득자 모두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받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설계사는 사업 소득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보험 설계사의 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설계사의 소득은 당연하겠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고요. 틀린 보기로 기타 소득이다 이런 함정에 넘어가실 분 지금 없죠? 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올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럼 이런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누구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설계사는 이번 연도에 내가 돈을 벌은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5월에 신고하는 게 아닌 그냥 연말정산으로 종결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런 간편장부 대상 설계사는 사업자이긴 하지만 매달 수당을 지급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당 지급 시 3%를 공제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미리 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때 한 번에 내게 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납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내는 세액을 기납부 세액이라고 우리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파트에서 앞에 살펴봤듯이 설계사는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공제는 안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자 모두 가능한 연금계좌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설계사의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번 소득을 전부 사업소득으로 봐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수익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는 게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해서 사업소득을 내게 돼 있습니다. 밑에 퍼센트까지는 외울 필요 없는데 많이 공제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틀린 보기로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다라는 보기가 아닌 경비공제율을 한다. 기타 소득의 소득률을 한다. 이런 보기는 전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생명보험 관련 법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 키워드와 매치시킨다 정도만 생각할게요. 먼저 상법은 생명보험의 계약관계를 규율한다고 해서 계약관계라는 단어, 그리고 표준약관 작성 시 상법을 토대로 작성한다 해서 표준약관, 그리고 계약자의 권리를 상법보다 확대해서 작성하냐 축소해서 작성하냐 할 때는 확대하여 작성한다. 대표적인 오답 보기로는 개별 약관이라든지 권리를 축소한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 및 감독을 규율한다고 해서 허가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보험업법을 선택해 주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은 키워드가 변액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의 운영을 규율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하실 때는 변액보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만 적용받는 게 아닌 보험업법도 동시에 적용받고 이따가 맞는 법이지 자본시장법만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관계 중에 상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는 건 어떤 법인가요? 할 때는 민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라고 해서 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라는 자리에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 복입니다. 의미가 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법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선택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를 물어볼 때는 위험보장이 아닌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줄에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생명보험 계약, 연금보험 계약, 그리고 퇴직보험 계약을 포함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생명보험의 법적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계약성인데 보험료, 그리고 보험금이라는데 대가성 재산을 지급하는 이런 대가성 재산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면 유상계약성을 선택해 주시고요. 틀린 보기로는 무상계약성이 자주 오답으로 나옵니다. 쌍무계약성은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금 지급 의무 등 누가 쌍방의 의무라고 해서 쌍무계약성이라고 하고 틀린 보기로는 편무계약성이 자주 나옵니다. 불효식 계약성은 아니 불자를 사용해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별로 요식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까지는 맞는 복인데 아예 불자를 빼버린 요식 계약성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낙성 계약성은 승낙의 낙자와 성립의 성자를 합쳐서 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승낙해줘야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낙성계약성이 되는 거고 이 낙성계약을 물어볼 때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랑 구분을 할 줄 아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청약과 승낙이 아닌 보험료 납입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와 혼돈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특성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바로 부합계약성이 되겠고요. 부합계약성과 관련된 키워드 몇 가지 살펴볼게요. 부합계약성은 정형화된 약관을 따르게 되고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만 가능하지 개별 약관 제작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계약자별 약관을 새로 작성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약관의 해석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손해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행계약성은 보험이라는 산업이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담보로 하는 우연한 사고에 달려있는 약간의 도박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보기로 보험은 도박성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런 사행계약성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선의계약성이 나오는데 사행계약성이 있으므로 더 강한 선의성이 요구되고 그 방법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상품 개발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보험 상품 개발 판매 시에 기초 서류를 판매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초 서류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맨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기초 서류는 사업방법서, 그리고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나요? 할 수 있는데 끝단어가 방법서, 약관, 그리고 방법서로 끝나니까 방법서랑 약관으로 끝나면 기초서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단독 판매 여부 볼게요. 주계약은 독립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단 주계약을 가입 안 하고 특약만의 판매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약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선택 여부에 따른 분류와 확장성에 따른 분류가 훨씬 쉬우니까 먼저 쉬운 것부터 해결할게요. 선택 여부에 따라서 의무부가 특약과 선택 특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확장성에 따라서 독립 특약과 종속 특약으로 가능하다. 확장성에 따른 분류는 독종으로 암기해 주시면 좀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럼 조금 어려운 기능에 따른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특약들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암 특약, 성인병 특약, 입원 특약, 수술 특약 등등 있겠죠.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은 몇 가지 없어요. 단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약이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보험을 가입했을 때 딸려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특약 때문에 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다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는가 볼게요. 우량채 할인 특약, 선지급 서비스 특약, 연금 전환 특약,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이라고 있고 이 4개를 우리 객관식이니까 좀 더 간단하게 앞글자만 따서 연, 장으로 제도성 특약을 시험에서 물어보면 우선 연장으로 시작하는 보기들을 선택해 줄게요. 넘어갈게요.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대상자에 따라 분류한 걸 고르시오. 보험 대상자라는 단어가 낯설잖아요. 피보험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정식 명칭이 보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보험 대상자가 1명이면 보험 개인보험, 보험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단체보험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단체보험은 보장성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보기예요. 단체보험은 보장성도 되고 저축성도 되고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단체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개인보험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퇴직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단체 저축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입의 주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볼 텐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가 무엇이냐와 많이 혼동될 텐데요. 먼저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부터 보시면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면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생존해야 보험금이 나오면 생존보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는 종신보험이랑 정기보험이 있고 대표적인 생존보험으로는 연금이랑 저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 목적에 따른 분류는 뭐냐 하면은 만기 환급금이, 즉 내가 생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으면 저축성 보험으로 보는 거고 같거나 적으면 보장성 보험으로 보는 겁니다. 정의를 말할 텐데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보장성 보험이고 초과하는 것은 저축성 보험이 되는데 보장성 보험을 물어보든 저축성 보험을 물어보든 생존 시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적립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적립금 운용 방식은 일반 계정은 외울 게 없는 게 대부분의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은 전부 일반 계정이고 특별 계정에 나오는 것들만 앞글자를 따서 간단하게 외울게요. 조금 유치하지만 자산 연계형 보험의 자, 연금저축보험의 연, 그리고 변액보험의 변, 퇴직연금의 퇴, 합쳐서 자연 변태로 시작하는 보험들이 특별 계정이라고 암기해 줄게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자 적립 방식에 따라서 금리형 보험과 실적형 보험 2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금리 확정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금리 상품을 말해요. 그래서 가입 시 정한 확정된 이율로 만기까지 적립되는 걸 금리 확정형 보험이라고 하고 금리 연동형은 자산운용 수익률 및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걸 금리 연동형이라고 합니다. 실적 배당형은 우리가 흔히 아는 펀드예요. 펀드로 운영하고 실적을 매일 평가하여 반영하고 대표적으로 변액보험이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가 100%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이 4가지 방식 중에 가장 수익성이 뛰어나고 가장 위험한 방식이 실적 배당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금리형과 실적형의 가운데쯤 성격이 뭐냐면 자산 연계형인데 보기에서 힌트를 많이 줄 거예요. 특정 자산의 실적에 연계한 게 무슨 방법이냐 하면 자산 연계형 그리고 약간의 안전장치를 깔고 가는 겁니다. 최저보증 이율을 1에서 2% 설정하여 운영한다.
즉 마이너스는 안 나게 해줄게. 그래서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형 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걸 자산연계형이라고 합니다. 자산연계형은 중간적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미리 약정한 보험금, 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고 하고 실제 손해난 만큼 주는 보험을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내가 내는 거를 가입할 때 정한 게 끝까지 가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갱신되는지에 따라서 갱신형 보험이냐 비갱신형 보험이냐라고 나눌 수 있고 대표적인 갱신 보험이 우리 실손의료보험 그리고 일부 질병보험, 암보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해약 환급금 수준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최근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이라고 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에는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품들은 회사에 재무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신보험부터 보시면은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오답은 정해진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오답이 나오거든요. 이 정해진 기간은 정기보험에 대한 설명이라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을 구분할 수 있냐를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사망이라는 하나의 사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입자가 종신보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계약이 아닌 특약 부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보험 볼게요. 이름은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유니버셜은 독립된 상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니버셜 기능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험금, 즉 우리가 가입할 때 설정했던 보험금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공시율도 더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기능은 어디든지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에 갖다 붙이면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 부르고 특별 계정에 갖다 붙이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보기로 유니버셜 보험은 특별 계정에서는 설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장애인 보험 볼게요. 장애인 보험의 가입 기준 및 절차부터 살펴보시면 장애인들도 일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단 일반 보험 가입할 때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생략된다, 엄격하다, 예외적이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전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장애인 차별을 했을 때 신고센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도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는 장애인 전용 보험이 거의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장애인 실손보험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장애인 전용 보험들이 일반 보험보다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보시면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은 일반 연금보다 연금액을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 더 시급했을까요? 저축성이 더 시급했을까요? 당연히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언제 먼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과 다르게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관련법은 장애인 관련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은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관련법이 아닌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 보도록 할게요. 앞서 배웠듯이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회사에만 판매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로 없는 상품을 연금보험이라고 하고 연금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이 판매할 수 있고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납입할 때마다 12%나 15% 받는 거를 연금저축이라 합니다. 두 개 상품은 다른 상품이에요. 연금보험부터 보시면은 개시 전을 위험보장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제1보험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연금 지급기간을 제2보험기간으로 해서 구분해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1보험기간, 즉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게 되면은 가입하고 사망 당시까지 쌓여있는 적립액이 있겠죠.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제2 보험기간, 즉 연금 지급기간에는 사망보험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주냐? 생존 기간 동안 평생 지급하면 그게 종신연금형 연금 지급 기간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은요. 확정연금형. 그리고 생존 기간에 적립금의 뭐만 이자만 지급한다. 이런 말 나왔을 때는 상속연금형입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에는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받고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이 그 원금을 그대로 받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을 한 번이라도 개시하고 나면은 해지할 수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살펴볼게요. 연금저축은 최소 납입 기간이 5년, 가입 나이는 제한이 없음. 연간 납입 한도는 연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세액 공제할 때 연금저축으로 공제는 얼마까지 해주냐 하면 600만 원이고 납입은 얼마까지 가능하냐 할 때는 1,800만 원. 그리고 공제와 납입은 전부 낼 때 이야기인데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수령할 때를 생각하면은 연금을 수령할 때 종합과세를 하냐 분리과세를 하냐의 문제에서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그때는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관련법은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해주시면 되고 공제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 틀린 보기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자연 변태할 때 특별 계정 외운 거 있잖아요. 따라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은 금융기관 간의 이전이 자유롭게 됩니다.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고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퇴직연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예전에는 사장님들이 사내에 적립했다면 지금은 무조건 100% 전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야 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연금으로만 지급한다는 말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도입 초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전 사업장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살펴볼게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IRP 이렇게 네 종류가 우리 시험에 나올 거고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외부 금융기관의 그 수익률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할 필요 없이 내 퇴직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받아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름이 급여인 거예요. 급여대로 받아간다 해서 급여인 겁니다. 그럼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수익률이 너무 처참하다. 이럴 때는 나는 못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받아가고 우리 사장님을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쓸 거고 사용자가 그 부담금을 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부담금이 변동하는 게 확정급여형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기여형은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하게 되고 사장님은 매달 월급의 12분의 1씩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 편한 게 기여형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게 기여형이 되는 거죠. 그럼 개인형 퇴직연금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 보기에 군인이나 공무원,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기업형 IRP라고 있는데 지금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월급을 올려줄 때마다 퇴직금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으로 강요를 하게 되면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너무 불만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확정기여형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IRP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기업형 IRP가 시험에 나오면 10인 미만이랑 확정기여형의 형태로 운영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퇴직연금을 판매 가능한 기간은 내 퇴직금이 적어도 안전한 곳에 운영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행이랑 우체국에서는 퇴직연금의 판매 가능 기관이 아닙니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사용자, 즉 사장님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걸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이런 제도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 위에서 봤던 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그 설명 의무를 위탁이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퇴직연금 모집하고 싶으면은 판매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변액보험 보도록 할게요. 변액보험은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이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입니다. 즉, 받을 돈이 바뀐다는 소리지 성과에 따라 내가 내는 보험료가 바뀌는 보험이 아닙니다. 법적 성질 보겠습니다. 법적 성질은 맨 앞에서 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과 보험업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가 맞는 말이지 자본시장법만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판매 가능 회사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해요. 즉, 손해보험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자연변태가 특별계정이라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 변액보험도 변으로 시작하니까 특별계정에서 운용합니다. 그럼 이런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되냐 안 되냐인데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학습해 주시고 대신에 특약이랑 최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저 보증 볼게요. 우리 실적이 아무리 악화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증해 줄 게가 최저 보증입니다. 그럼 변액종신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 대해서는 뭐를 최저 보증해 주냐는데 우리 종신을 가입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변액연금이나 유니버셜 적립형은 가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금입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보증해 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거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징 보시면은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 납입한 보험료 중에 위험보험료라든지 사업비 등을 제외한 어떤 금액이 일부 금액이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 그리고 계약자 적립금은 실적에 따라 변동하긴 하는데 얼마 주기로 변동하냐 할 때는 매일 변동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정했던 펀드는 한 번 결정되면 못 바꾸는 게 아닌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대 12번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액 종신보험을 고객이 원하는 때 일반 종신보험으로 변경은 가능해요. 단 일반 종신보험을 변액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있으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났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약 관리 내용이라고 우편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는 게 의무입니다. 단 이렇게 제공하는 건 협회가 제공하는 게 맞겠어요? 회사가 제공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게 맞아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재산보험의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데 생명보험에서 정의하지 않은 보험사고, 즉 생존과 사망할 위험이 아닌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해, 질병, 간병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걸 재산보험이라고 하고 이런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에 속해 있지도 않고 손해보험에 속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레이존이라고 합니다. 보험업법에서 2003년부터 재산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산보험 시장이 지금 보험업계에서 가장 넓은 시장이고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상해질병 간병의 종목들은 상해보험은 교통재해보험, 레포츠보험이라고 부르고 질병보험은 대표적으로 암치아보험, 어린이보험, CI보험, 실손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간병보험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 장애상태보험, 치매보험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보장은 실제 손해를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손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 아닌 재산, 즉 물건에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손보상이 아닌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으로 보상하게 돼요. 손해보험은 실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 손해 난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쓰는 게 실손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상해와 질병과 간병을 보장해주는 재산보험은 사람 이야기니까 당연히 무슨 보상이 맞겠어요? 정액보상이 맞고요. 우리 시험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실손의료보험 들어보셨죠? 이 실손의료보험만 실손보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장에 가실 때 우리는 지금 사람 시험을 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액보상을 답으로 선택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시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재산보험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의 법률상 지위는 상법에 있냐 보험업법에 있냐가 질문인데
결론은 보험업법에 2003년부터 들어와서 있다. 그럼 상법에는 없다가 맞는 말이겠죠? 그럼 왜 없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상해, 질병, 간병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상법에는 상해와 질병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간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법에는 재산보험이 없다. 두 번째, 겸용 가능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이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단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서로 반대편에 있는 손해를 판다든지 생명을 파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보험이라는 건 주계약이 상해, 질병, 간병이기 때문에 주계약에서 질병 사망 보장은 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계약에 질병 사망이 보장된다면 걔는 더 이상 이름이 재산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죠. 주계약에서 안 된다는 말은 특약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재산보험을 생명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재산보험의 사망특약은 보장기간과 보장금액이 제한이 없이 가입이 가능한 데 반해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재산보험의 질병사망을 가입할 때는 보장기간은 몇 세로 한정한다? 80세로 한정하고 가입금액은 최대 2억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생명보험협회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닌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계약의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사망하게 되면 사망 보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고 계약자 적립백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보험은 주계약에 질병 사망에 가입이 불가하고 특약으로만 가능하고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리고 시험에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기본 강의 가장 앞서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할 때 피보험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뭐라고 부르냐고 할 때는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보험이익이 별거 없어요. 보험사고의 대상이 사람이면 피보험자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이 물건이면 피보험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니까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이런 물건은 당연히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되고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사고 전에 자동차의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고가 크게 나더라도 그 자동차의 가치를 초과해서 보상이 되진 않아요. 당연히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니까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없다. 사람이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산보험도 상해, 질병, 간병, 내 몸이 아프고 내가 감기 걸리고 내가 치매에 걸리는 게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이익은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에는 없고 자동차 보험을 전문적으로 파는 손해보험에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상해보험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고부터 보시면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 원인, 피해 정도 이 모두가 불확정적이어야 상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이 발생 시기만 불확정인 것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상해보험은 일반적인 생사를 다루는 생명보험에 비해 다툼의 여지가 더 많습니다. 사실 생명보험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오래 살고 있으면 연금 받으면 되는 거고 사망했으면 사망보험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해보험은 어떻게 다쳤는지, 진짜 다친 게 맞는지, 의도적이지 않는지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큰 거예요. 상해사고의 요건 보도록 할게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입니다. 우연성은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음, 그리고 급격성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라는 급이라는 글자를 보고 풀어주시면 되고, 외래성은 그 원인이 신체에 내재해 있냐 아니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외래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런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 및 범위 보겠습니다. 상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보면은 원인은 상해고 결과는 질병이잖아요. 제가 지금 가입한 게 상해보험이라면 원인에 따라 보상을 해주냐, 원인과 무관하게 그 결과만 보고 보상을 해주냐가 질문인데 우리 시험은 원인을 보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풀다 보면 이제 재해라는 말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재해는 상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1급 감염병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재해로 보장해주고 보장 범위를
손해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상해로 보장해 주거든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상해보험은 보상 범위를 뭐로 해준다? 재해로 해준다. 그리고 예시로 보시면은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급성 중독 같은 경우는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가입 조건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 이상이고 가입 대상은 위험직을 제외하고 고연령자도 가능하다. 상해보험은 직업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나이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무슨 병을 앓았다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직업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고연령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시험에서는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65세부터 75세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업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적용해서 5등급 3단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직업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직업보다 위험성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는 거고 위험성이 낮은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낮아지겠죠. 만약에 보험료가 낮아진다면 보험회사는 그 낮아진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돌려주냐를 물어볼 때는 사명업일 이내에 반환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직업이 변경될 때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이때 통지 의무는 무슨 법에 따라서 합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상법에 따라 통지를 한다.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라는 말은 눈에 띄게, 즉 사무직이 다른 사무직으로 바뀐 건 눈에 띄는 게 아닌데 사무직이 농부가 된다는 건 눈에 띄는 거잖아요. 이렇게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언제까지 지체 없이 바로 회사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설계사에게만 알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통지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럼 회사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됩니다. 현저하게 위험이 바뀌었지만 다음 주에 말하려고 아직 말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그 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농부가 되었지만 조기 축구에서 축구하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직업과 무관한 사고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전액 보상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일부만 보상한다 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질병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은 종신보험 시장이 요즘 포화되면서 다양한 질병보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반대로 나옵니다. 질병보험이 포화되면서 종신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면 틀린 보기예요.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질병보험 위주로 판매하고 있어요. 질병의 개념 보겠습니다.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해와 질병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원인이 신체 내부에서 발현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질병이고 원인이 그 외래성, 즉 외부에서 야기되었다 그러면 뭐다? 상해가 되는 겁니다. 가입 기준 보겠습니다. 상해와 머릿속에 비교하면서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상해는 보험기간 1년 이상이었죠. 하지만 질병은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해는 직업이 중요했고 나이는 크게 안 따지는 단일률, 군단율이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질병은 나이를 상당히 예민하게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여기 대부분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질병보험은 전부 15세 이상부터 가입하는 거를 법에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란 말은 회사의 자율적 규정일 뿐이지 우리 어린이 보험만 생각해도 어린이들 질병보험 가입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질병보험은 1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라는 말을 쓴 거고 15세 이상 가입 가능의 규정은 회사의 자율 규정이다. 상해는 65세부터 75세까지 연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입이 되었다면 질병은 고연령자들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는 한 살 한 살 따박따박 높아지고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제3보험의 주계약에는 질병 사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망 시는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닌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암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해감, 3대 주요암, 소해감, 일반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도적으로 3대암은 무조건 이거야.
고해감은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기준은 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해감이니 소해감이니 기준은 회사의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제자리함이라고 연기함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일반함의 보험금을 전액 똑같이 지급하지는 않아요. 10에서 20% 지급하는데 이 또한 회사별로 퍼센트가 좀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일부 지급한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암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하게 되면 1회 입원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입하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암 입원 시 최대 며칠까지라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입원 날짜 한도가 다 되어간다 해서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면 또 그 날짜를 적용받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제한 보상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동일한 암 치료 목적으로 그 사이 퇴원을 하든 재입원을 하든지 1회로 보고 그 날짜를 한도로 보상해 주겠다. 일반적으로 15년 만기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하필이면 그 만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암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치료 기간 중에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보험이 이럴 때는 보험회사가 해당 최고 한도일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며칠까지 처음에 해주기로 했다면은 만기가 되더라도 그 한도일까지는 계속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이잖아요.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든지 명상치료, 후유증, 합병증, 면역력, 강화치료 등은 당연히 보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또 나왔네요. 암 사망이라는 글자 있죠. 사망은 항상 주계약에서 안 돼요.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의 종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보험기간은 10년 이상이고 가입 나이는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면책기간 살펴보겠습니다. 면책이라는 단어는 회사 입장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통 90일로 알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가입 후 일정 시점 이내는 진단을 받더라도 감액해서 지급하겠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1년 이내는 50%만 지급하는 상품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건 질병일까요? 상해일까요?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가 힘들면 얍삽이라 생각하세요. 얍삽이 가능성이 높은 거는 질병이에요. 암보험 하나 가입해놓고 다음 달에 건강검진에서 암검사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병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면책 기간을 두는 거예요. 회사가 근데 상해보험은 다치는 거잖아요. 내가 상해보험 가입해놓고 다음 주에 길 가다가 다쳐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팔고 있는 상해보험에 면책 기간이 있는 상해보험은 없어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실손의료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살펴보시면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에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입니다. 전액을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이러면 틀린 보기가 돼요. 두 번째, 중복가입 시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비례보상을 할 거예요. 여러 회사가 중복으로 보상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가입하는 종신이라든지 연금은 조금 전에 했던 암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중복 가입하면은 정액보험은 당연히 중복으로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실손의료보험만 중복으로 안 주고 어떻게 해준다? 비례 보상해 주는 겁니다. 비례 보상이라는 말을 공부해서 비례 보상이 원칙인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정액이랬잖아요. 이 정액 보상은 무슨 보상이 원칙인 거예요? 중복 보상이 원칙이다. 선생님 비례 보상은요. 실손보험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실손보험은 어떻게 변해왔냐는데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엄청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수준은 예전에는 누가 먼저 팔았다? 손해보험회사가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단체가 팔고 개인보험이 판매되면서 그전에는 손해보험과 생명의 보장률이 달랐거든요. 그게 표준화되고 지금은 단독형, 즉 실손보험을 하나의 보험으로만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신보험이라는 거 밑에 실손특약으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실손보험을 하나의 보험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것 또한 현재는 몇 세대, 4세대 실손이라고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가시면은 급여, 비급여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급여 항목은 의료 수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급여 항목의 의료 수가는 통일돼 있어요. 하지만 비급여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마다 각자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별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심평원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건강이음 앱을 통해서 매년 조사 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환 보겠습니다. 3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말은 보장이 줄어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환했는데 내가 예전에 보험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철회 후에 회복이 가능하다. 즉, 3세대 실손보험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은 실손보험을 하나의 보험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손 안에서도 주계약과 특약을 또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보장해주고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급여는 최대 80%까지 보장해주고 입원 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 통원은 회당 20만 원이 한도입니다. 세부적인 보장 내용은 급여는 4세대 실손으로 바뀌면서 보장 내용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비급여는 전체적인 보장 내용이 4세대 실손으로 바뀌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보장 내용 보겠습니다. 비급여는 최대 70%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입원, 통원 합산 5천만 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고 도수 치료를 예시로 들면은 3세대 실손의료 보험까지는 연애 최대 50회까지 받는다는 조건은 똑같았지만 지금 4세대는 10회씩 의사의 소견서가 따로 들어가야 차도가 있다라는 소견서가 들어가야 총 50회를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허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도수 치료는 연애 몇 회씩, 10회씩, 총 몇십 회, 50회 이렇게 외워주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통원 공제 보겠습니다. 내가 지출한 의료비 중에 급여 항목은 병, 의원급은 1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보장해주고 상급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 규모와 무관하게 얼마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개인별 차등 제도를 적용하겠다라는 건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 등급을 나눠서 1년 동안 실손의료보험, 즉 비급여에서 수령한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5%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2등급은 동결이고 3, 4, 5등급이 있는데 최대 300%까지 할증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비급여를 가입해서 혜택을 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비급여를 줄이고 가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취약계층은 이런 무서운 차등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제외시켜주겠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간병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은 크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이랑 민간보험에서 운영하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 및 중증 치매 상태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먼저 장기요양 상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기요양 상태로 봐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나올 숫자가 많죠. 65세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무슨 법에 따라인데 보험업법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 볼게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 판정을 받으려면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에 하나 이상을 못하게 된답니다. 시험장에 가면 이동하기를 고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판정을 받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중증 치매 상태는 인지기능의 장애 CDR 척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3점 이상 발생한 상태를 중증 치매 상태로 봅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민간 장기 간병보험의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기 간병보험은 정액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했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액이 맞는 거예요. 이 직전에 실손의료보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정액과 실손과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보상은 무슨 보상이 맞아요? 정액 보상이 맞는 거예요. 면책기간 등 보겠습니다. 앞서 암보험의 면책기간이 90일 있고 1년 내에 50%만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장기간병보험도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90일, 치매는 2년인데 단 재해로 인한 경우는 면책 기간 중에도 보장한다. 즉, 면책 기간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면책 사항이라고 있는데 아예 안 해주는 거,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해주지 않겠다.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증, 우울증,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보상해주지 않겠다. 가입 조건 보겠습니다. 아까 상해는 1년 이상, 질병은 10년 이상, 그리고 지금 간병보험은 종신토록 그 보장 기간이 있고요. 가입 가능 연령은 간병은 30세 이후에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 기간이 종신이니까 당연히 피보험자의 사망 시 또는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되는 경우에 보험 계약이 소멸한다. 위험률 변동제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실제 위험이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한 경우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뭘 받아서 인가를 얻어서 위험률, 즉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간병보험 파트의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서 보험료 또는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범위의 정리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토리쌤